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여리고 이기적일 줄도 몰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아 결혼까지 했건만 막상 살아보니 평범한 사람이던 제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때론 버겁게도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그런 남편임을 알기에 마음을 주고 결혼도 했던 전 지금까지 남편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또 고마운 일도 많았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 오빤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했던 전 나이 27에 저처럼 작은 공장의 생산직 직원이었던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조금은 이기적이던 제가 때론 부끄러워질 정도로 정말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죠. 고기 맛있어? 자, 내 거도 먹어. 다 날 주면 제 식신 뭐 먹어? 맨밥만 먹게? 여기 김치랑 나물들이랑 먹으면 되지. 난 혜정이 네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아.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여유롭지 못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 한 명뿐인 저에 비해 위로는 형과 누나가, 아래론 남동생까지 있던 사남매 중 셋째였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찌나 욕심이 없는지 늘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인 제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뭘 해도 싫다는 말도 없이 남편은 제가 하자는 거면 헤헤 웃으며 다 좋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고? 왜? 쉰다고 했잖아.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미안해. 직원 중 한 사람이 집안일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 봐야 된다고 사정해서 한눈 수 없이 바꿔줬어. 급한 일 같았는데 영화 보는 건 다음에 해도 되니까. 미리 말 못하고 바꿔서 미안해. 다음에 내가 정말 재밌는 영화 보여줄게.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다 재식 씨한테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재식 씨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거 아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속상해서 정말. 그래도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남편에게 하나 불만이 있었다면 남의 부탁을 통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열었던 마음에 측은지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죠. 얘기를 들어보면 왜 거절을 못했는지 이해는 됐지만 때로는 남편의 너무 착한 성격이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런 착한 성품이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수두룩하다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씨가 우리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진 않았죠. 전 그렇게 나이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이고, 장모님, 저 주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왜 무거운 양배추를 혼자 다 들고 그러세요? 됐어. 내 가게지 자네 가게야? 내 가게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래도 이 튼튼한 사이도 또 언제 쓰시려고요? 앞으로도 저 자주 가게를 호출해서 부려먹으세요. 전 장인 장모님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니까요. 사람 참 말이라도 고맙네. 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의 야채 가게를 찾아가 내일이 일을 돕고 오기도 하고 친정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 치면 자기 일처럼 달려가 줬어요. 한 번은 겨울에 동파가 되어 친정집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친정에 달려가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피신시킨 뒤 며칠 동안 자기 혼자 척척 일을 해결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일이니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이런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하는 법이라며 말렸었죠.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던 오빤 민망해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서방 자네가 나보다 더 나은 아들이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자네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알지?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오빠의 말대로 점점 제 남편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전 그게 좀 민망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날 그만큼 신뢰해 주신다는 거잖아. 두 분도 내 부모님인데 날 믿어주시면 자식으로서 그만큼 뿌듯한 일도 없지. 남편이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용돈과 보너스를 모아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셨던 친정 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도 하고, 작은 조카가 아파서 오빠가 힘들어했을 땐 몰래 찾아가 오빠에게 몇 번이나 술을 사고 병원비도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새언니도 친정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에 남편이 집안에 들어온 뒤 친정의 분위긴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이렇게 고마운 남편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에게 저도 왜 잘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비록 형편은 어려웠을지언정 제 남편처럼 마음만은 넉넉한 분들이었어요. 그랬기에 저도 시골에 사시던 시부모님께 더더욱 진심으로 잘할 수 있었죠. 어머님, 기껏 비싸고 편한 새바지 사드렸더니 왜 그걸 입고 또 밭에 나오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고추랑 상추는 제가 따서 들어갈 테니까. 아유, 귀한 며느리 데려다 고생시킨다고 조상님이 욕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외출할 때나 입는다고 했지? 내가 할게. 얼른 나와. 어머님이 새 옷이라도 입어야 저 있을 때 좀 쉬실 것 같아서 얼른 갈아입으시라고 했던 거죠. 옷이 아까워서라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도시 여자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농사일손 거들어드린 게 벌써 몇 번째인데요. 저도 이제 시골집 며느리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전 아주 작게 농사를 지으시던 시부모님 댁에 자주 찾아가 농사일을 돕고, 자식들 모두 도시로 보내 쓸쓸해하던 두 분의 말벗이 되어드렸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기로 형제 중 가장 착하고 효자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고 해요. 결혼 전에도 남편이 형제 중 가장 자주 두 분을 찾아왔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두 분은 시숙과 신우에게서 본 손주들보다 저희 딸과 아들을 가장 예뻐하시기도 했고요. 제식이는 어릴 적부터 욕심도 제일 없었어. 장남인 이 시숙은 야무지게 집안 돈 다 긁어 모아서 대학까지 갔거든. 가고 나서도 보태줄 학비가 없다는데도 알바할 곳이 없다. 제발 보태달라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그걸 네 시누이랑 제식이가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번 돈을 우리한테 거의 다 보태줬었다.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네 시숙 학비도 보태주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막내 공부시키는데도 그 두 아이 공이 컸지. 막내는 자기도 염치가 있다면서 자기 누나 작은형처럼 대학 포기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긴 했지만 말이야. 시부모님은 자식 모두의 뒷바라지를 잘해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신우이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그런 시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남편뿐 아니라 신우이와 시동생도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며느리임에도 시숙의 아내인 형님보다 저를 더 좋아했는데 그건 형님이 좀 얌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우, 난 진짜 시골 냄새는 통 적응이 안 돼. 이것저것 태우는 냄새, 소똥 냄새. 이 집엔 침대도 없잖아. 불편해 죽겠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저도 고생은 했어도 도시 사람이었는데 형님은 완전 도시 깍쟁이 그 자체였습니다. 불만도 많고 은근슬쩍 일도 안 하려고 하던 얌체였죠. 그리고 장남이면서 자신의 동생들보다 부모님을 잘 챙길 줄을 몰랐던 시숙도 똑같이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면모가 도드라지던 사람이었어요. 아유, 허리야. 야, 막내야. 이 형 물 좀 한다 떠다 줘라. 너 요즘 다니고 있는 회사 월급이 얼마냐? 그거밖에 안 돼? 하긴 대졸자가 아니면 그 이상 대접받고 회사 다니기 힘들긴 하지. 혹시라도 형 조언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동생들의 희생으로 대학에 갔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좋은 회사를 다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시숙은 볼 때마다 아주 거들먹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자기가 가방끈도 제일 길고 제일 성공했다 이거였죠.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가끔은
장남 노릇도 하려고 하고 동생들과도 잘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시숙을 싫어하기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싫었던 건 신우의 남편이었죠. 우리 남편도 회사 그만뒀어. 내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진짜 허리가 휠 것 같아. 저번엔 나 몰래 적금 깨서 차까지 바꿔왔더라고. 자꾸 이런 푸념해서 미안해, 올케. 올케가 너무 편해서 그래. 힘내세요, 형님. 신우의 남편은 자식도 있는 사람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돈은 물 쓰듯이 쓰던 사람이었기에 신우이가 정말 고생이 많았죠. 자기도 민망한 걸 알긴 알았는지 신우이의 남편은 자신의 처가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신우인 그런 자신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신우의 남편이 신우이 몰래 주식을 했다가 큰 재산을 날린 일로 신우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던 거죠. 저 올케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꼭 조금씩이라도 다달이 벌어서 갚을게. 당장 우리 애랑 둘이 살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그래. 이혼을 하긴 했지만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전 남편에게 받아낼 위자료도 양육비도 또 재산 분할마저 얼마 없었던 신우인. 저희 집에 찾아와 울며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와 남편도 가진 현금이 많이 없던 상황이라 곤란했었죠. 당시 저와 남편은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우리 명의로 된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장만했었거든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일궈낸 첫 자가였기에 신우이가 부탁한 정도의 현찰은 저희 수중에 없었던 거예요. 여보, 우리 누나 조그만 무리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알잖아. 우리 누나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산 거. 우리 누나가 돈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고. 나 우리 누나 너무 가여워서 외면하지 못하겠어. 저도 신우이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랬기에 남편의 부탁에 심사숙고해 대출을 조금 받아 3천만 원을 도와줬었죠. 그때 신우인 정말 엉엉 울며 절 껴안았어요. 고마워, 올케. 올케가 나 살려준 거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제시가 정말 고마워. 누나가 이 돈 꼭 갚을게. 그때만 해도 비록 빚이 좀 생기긴 했지만 마음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번엔 시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다면서요. 제시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우리 형제잖냐. 제발 이 형 좀 살려주라. 나 사업 망하면 집사람이 애들까지 데리고 이혼해버릴 거래. 형이 너한테 장남 노릇한 거 하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형,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사람이야. 나 절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형 진짜 한강다리까지 가기 직전이야. 제발 좀 살려주라. 재수씨 부탁이에요. 신우이 때와 다르게 그땐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남편의 희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시숙이 남편에게 그동안 은혜를 갚았다는 얘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와 또 무려 1억 5천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뇨. 여태 시숙과 나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신우이로 인한 빚까지 조금 있던 상황에 시숙까지 도와주긴 어차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엉엉 울며 애원하던 시숙을 미안한 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보, 우리 형. 당신 그 착한 마음은 아는데 이번엔 안 돼. 이미 빚도 있는데 1억 5천을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자고? 그러다 아주버님이 안 갚으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만데. 남편은 자기 형의 약한 모습에 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신우인 돈을 빌려간 뒤 약속대로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시숙에겐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형제들끼리라도 신뢰가 없는 이상 돈 거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시숙은 술에 취해 또 저희 집에 찾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절박하긴 했던 건지 그때 시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까지 찧어가며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여유가 있어야 누굴 도와주죠. 남편은 그런 시숙을 계속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전 우리 애들을 생각하라며 소리까지 빽 질렀습니다. 이제 막 집 사서 살만해졌는데 당신 형이 돈 못 갚으면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거야. 착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하지만 조카들도 불쌍하고 형수님도 불쌍하잖아. 형이 꼭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누나도 부모님도 형 도와줄 여유가 안 되고 막내네도 재수 씨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잖아. 내가 결사반대하는 건 안 보여? 어?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건만 결국 남편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숙을 외면하지 못하고 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숙을 도와줬더라고요. 그걸 감추지도 못하고 제게 이실직고라는데 저는 가슴을 치며 남편을 원망했어요. 착한 것도 그 정도면 병이야, 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가족인 나랑 애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큰 돈을 빚을 질 생각을 해? 이 집 대출 안 받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미안해, 여보.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형이 꼭 갚을 거야. 그동안은 내가 투잡이라도 뛰어서 당신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별 수 있나요? 그런 일로 사내만해하기엔 제가 친정일로라도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이 너무 많아 전 이를 꽉 깨물고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해서 도와줬더니 겨우 기사회생한 시숙이 어떻게 나았는지 아시나요? 야, 나 돈 없어. 사업이야 겨우 살렸지만 나 돈 없어서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몰라? 가족끼리 좀 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뭘 그 돈을 굳이 돌려받겠대? 아, 나 돈 없어. 분명 시숙이 좋은 기회를 잡아 빠르게 사정이 나아졌다는 걸 알고 있었건만 시숙은 배째라식으로 나오더군요.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 시숙은 금전적 이유로 형님에게 이혼까지 당했다고 말했었는데 좀 알아봤더니 형님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돌려놨더라고요. 분명 반년 뒤엔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도 소식이 없어 좀 알아봤다가 기함을 했습니다. 형님과 이혼한 것도 다 위장 이혼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형, 나 그 돈 집사람 반대 무릎 서가면서 대출받아서 형 도와준 거야. 다달이 이자만 해도 얼만데. 은혜 갚겠다며.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며. 그럼 내 돈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숙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남편의 전화도 받지도 않았고요. 결국 우린 시숙에게 소송까지 걸었고 법원은 그리 길지 않았던 소송 끝에 우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시숙의 모든 재산이 형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숙은 끝까지 자신은 돈이 없다고 버텼고 우린 결국 승소를 했음에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설마 형이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 됐어. 지나간 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빨리 빚 갚을 생각만 해. 우린 시숙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시부모님도 시숙을 찾아가 한바탕 화를 낸 뒤 우리처럼 인연을 끊어버렸고요. 어떻게 착한 제 남편과 저에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이후 남편은 제 앞에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대리운전에 배달 알바에 쉬는 날엔 공사판 막노동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밤엔 배신감으로 인해 잠도 잘 못 자고 저 몰래 흐느끼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런 남편이 쓰러질까 너무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저도 집에서 부업도 하고 살림에 대한 허리띠도 쫙 조이며 하루빨리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진짜 나 혀 깨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갚아나간 지 1년쯤 뒤
전 또다시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또 대출을 받아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미안해, 여보. 근데 알잖아. 형님네 아들 지금 백혈병 투병 중인 거. 형님이 망하면 그 앤 진짜 죽을지도 몰라. 게다가 어차피 사장이 형님이 망해서 공장 문 닫으면 내 벌이도 끊겨서 힘들어지는 거잖아. 형님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 우리 돈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남편은 다니던 공장 사장님과 형님 동생하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도 넉넉히 해주시고 저와도 만나 밥을 몇 번 먹었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정말 건실하고 좋은 분인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어려워지며 대출도 하도 받아 더 나올 곳이 없자 사장님은 남편에게 울며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다더군요. 또 마음 약한 남편은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이가 불쌍해 또 저 몰래 대출로 8천만 원을 받아 빌려줬던 거예요. 애도 아프고 사정이 딱한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오열을 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당신은 나랑 애들 생각은 안 해? 고생하는 난 안 불쌍하고 그 사장님은 그렇게 불쌍했어? 남한테만 착하면 뭐해? 제일 중요한 마누라 속은 뒤집어지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보. 미안해. 근데 차마 나도 형님 아이만큼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나 이제 정말 2번 다시 안 그럴게. 잘못했어. 당신도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화는 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잘못인 걸 알면서도 당신 이런 거잖아. 착한 것도 정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아내인 날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해? 정말 날 생각했으면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저질렀어야지. 그땐 저도 정말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2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엉엉 울던 남편이 정말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서울까지 쫓아올라와 남편의 등짝을 내려치고 난리가 나셨죠. 네 눈엔 고생하는 애미나 안 보이냐? 애미가 그래 얼마나 가여워. 아무리 네가 착하다고 해도 제일 먼저 네 가족부터 챙겼어야지. 미안하다 애미야. 가뜩이나 신우이와 시숙의 일로 제게 미안해하셨던 2분은 남편에게 나가서 장기라도 팔아오라며 어마어마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급성 간부전이었어요. 평소에 좀 피곤했던 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였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 간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은 정말 몰랐죠. 그때 의사는 제 간이 간이식이 아니면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기다릴 것도 없어요. 검사받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제 간 집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꼭 당신 살려줄 거야. 내 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꼭 당신 살릴 거야. 안 돼. 당신이라도 건강해 애들을 돌보지.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애들은. 큰일 안 나. 난 미안해서라도 당신 두고 절대 어떻게 안 돼. 나한테 무조건 당신이 먼저야. 남편은 무조건 자신의 간을 제게 주겠다며 막무가내였어요. 검사 결과 남편은 공여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병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부모님은 그때 제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맙다며 오열하셨죠. 그동안 자네가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네. 우리 혜정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우리 딸 생명의 은인인 자네를 어떻게 더 원망할 수 있겠나. 고맙네 강서방. 정말 고마워. 절 위해 망설임 없이 희생해준 남편 덕에 전 기증잘 기다리지 않고 제 인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목숨을 살려줬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사람이었건만 수술을 받은 뒤 5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주르륵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당신 때문에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어. 근데 당신은 그런 내 목숨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살려줬잖아. 원망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너무 고마워, 여보.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도 평생 건강 염려하며 살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은 미안할 필요도 고마울 필요도 없어. 내가 당신한테 더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내 마음 편하겠다고 당신은 너무 힘들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파진 거야. 그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 이제 정말 달라질게. 나 이제 정말로 두 번 다시 당신 눈에 눈물 안 나게 할게. 너무 아낌없이 주위에 퍼주기만 하던 남편을 원망했던 전 바로 그 남편의 희생 덕분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혼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인 남편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젠 절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던 남편의 다짐을 믿었죠. 이후 남편과 전 결국 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다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몸이 회복은 되었지만 그래도 당장은 무리해선 안 됐었기에 우선 이자라도 아끼려 집을 파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집은 완전한 월세는 아닌 높은 보증금의 저렴한 월세 형식의 반전세였는데 어쨌든 다달이 월세가 나가야 하니 월세살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 나이에 월세라니 서러워서 어떡해요, 형님? 아휴, 나 같으면 속상해서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텐데 형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그래서야 언제 또 돈 모아서 자가로 이사 간대요. 전 이제 다시 남의 집 새들어 살려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황을 고소하다는 듯 비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였어요. 동선 평소에도 말을 좀 함부로 내뱉는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처음엔 그냥저냥 나쁘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술을 마시면 말이 더 지나치긴 했지만요. 형님은 이마가 넓어도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꼭 탈모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된 건가? 농담이에요, 농담. 혜정아, 알고 보면 너랑 나랑 동갑 아니니? 근데 왜 넌 나한테 꼬박꼬박 형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해? 그거 꼰대 마인드야. 따지고 보면 생일은 내가 빠르니까 앞으로 나한테 네가 형님이라고 불러. 이혼한 신우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꼰대니 어쩌니 하는 등 술을 마시면 동서의 인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그냥 술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모두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받았던 검사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던 동서는 번번이 시험관 시술에도 실패하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점점 예민해졌던 동선 언젠가부터 유독 많이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요. 형님은 언제까지 공순이로 사시려고요. 저 보세요. 번듯하게 이렇게 표전 분식집까지 크게 차려서 운영하는 사장이잖아요. 아주버님이야 남자니까 괜찮다 치지만 엄마가 공장 다니다고 하면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막 무시당하던데. 저처럼 형님도 공장 나와서 자영업이라도 하세요. 아참, 돈이 없어서 힘드신가? 그럼 저희 분식집에 채용이라도 해드릴까요? 애들 상대로 분식 파는 거 생각보다 매출 쏠쏠해요. 중학생 애들이 한창 먹성이 좋잖아요. 하시는 거 봐서 제가 월급은 적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동서는 애들을 낳아봐야 돈밖에 더 드냐. 형님은 가뜩이나 아주버님 때문에 힘들기까지 한데 역시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며 제게 자격지심을 보이더라고요. 신우이도 자식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동서는 같은 며느리인 제게 더 질투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다른 식구들도 자신보다 저를 더 좋아했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동서가 불임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러나 싶어 대충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건 참아주면 절 더 우습게 할 것 같아 조용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줬죠. 자식들이 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 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는 편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애들도 듣는데 그런 말은 좀 자제해줘. 그리고 공순이라도 경력이 있어서 나 나쁘지 않게 벌어. 내 남편도 그렇고 뭐 동서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동서 가게 손님 대부분 앞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잖아. 애들 앞에선 공순이니 뭐니 하는 무식한 소리 안 하게 조심해. 이젠 알 건 다 아는 나이대 애들인데 무식하다고 동서 무시하면 어떡해. 애미 말 한 번 잘한다. 작은 애 너 어째 그렇게 갈수록 말본새가 못되지니? 우리 중 누가 네 아픈 부분 들쑤시면서 일부러 상처 준 적이 있어? 아 근데 넌 왜 자꾸 네 형님 아픈 구석을 들쑤시려고 들어? 제발 철 좀 들어라, 철 좀. 시부모님은 시동생과 함께 제 편을 들며 동서에게 화를 내셨어요. 두 분도 처음엔 동서를 가여워하셨는데 가뜩이나 제게 미안해하시던 차에 동서가 자꾸 저러니 인내심이 바닥나셨던 거죠. 두 분은 남편이 제게 간이식을 해준 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말하며 여전히 제게 늘 미안해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두 분은 너무도 선한 분들이셨죠. 그랬기에 동선 더더욱 제게 질투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제가 월세살이를 하는 내내 동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아죽거리더라고요. 저와 다른 식구들에게 그렇게 핀잔과 욕을 먹으면서도요. 심지언 싫은 소리를 그렇게 못했던 제 남편마저 재수신 입을 좀 다무셔야겠어요 하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동서의 조롱을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건강이 회복되며 더욱 묵묵히 돈을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더군요. 남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장님은 그동안 사정이 풀리지 않아 겨우 공장이 망하는 것만 막아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정이 풀려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갚았던 거예요. 심지어 사장님은 이자까지 정말 두둑이 보태셨더라고요. 제식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 건강도 이만큼 나아지지 못했을 거고 제 공장도 진즉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제시가 고맙다. 그리고 재수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재수씨 볼 염치가 없어서 찾아오지도 못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나마 갚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이자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래도 재식이가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한참 못 미칠 겁니다. 그래도 남편의 착한 마음씨가 헛된 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당시 시누이도 빌려간 3천만 원을 여전히 꾸준히 저희에게 갚아나가던 상태였기에 우린 그동안 모은 돈과 시누이와 사장님이 갚은 돈을 더해 다시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월세살이를 한 지 5년 만의 일이었죠. 정말 너무도 행복해 우리 내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먼저 친정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던 저와 남편은 그 다음 주 주말엔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당시 15살이던 큰딸이 음식 차리는 일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13살이던 아들은 한창 까불이었던지라 뺀질거리기 바빴지만 그래도 상을 따고 수절 나르는 등 돕는 신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유, 집이 평소에 비해 더 넓어 보이는구나. 축하한다, 애미야. 집에 도착한 시부모님과 시누인 집을 둘러보며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정이 좋지 않은 걸 뻔히 알았건만 시부모님과 시누인 돈을 모아 축하 선물로 우리에게 비싼 냉장고까지 사주셨죠.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동생과 동서도 저희 집을 열심히 둘러봤는데 좀 그랬던 건 동서가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형님, 이사 축하드려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별로라 비싼 거 못 샀고요. 집에 휴지가 많길래 많이 챙겨왔어요. 원래 이사 선물은 휴지잖아요. 왜 두루마리 휴지는 30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팔지 않습니까? 동선 뜯긴 포장 비닐 사이로 몇 개가 빠져있던 휴지 묶음을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당황한 시동생은 동서에게 버럭 화를 내며 제게 사과를 했고요. 뭐야, 당신 따로 선물 준비한 거 있다며? 이건 그냥 겸사겸사 챙겨온 거라며? 근데 또 형수님께 심술 부리려고 이런 거였어?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형 미안해.
나중에 좋은 걸 뭘 해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남편과 우애가 깊었던 시동생 때문에 동서도 함께 초대하긴 한 거지만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우선 전 시댁 식구들과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내내 술까지 들어가서인지 동서가 평소보다 더 유난히 깐족거리는 거예요. 형님, 월세살이 탈출하니까 좋으세요? 좋아. 고작 25평짜리 얻어놓고 좋댄다. 네 식구나 되는데 집이 이렇게 좁아서 쓰겠어요? 저랑 남편은 둘이 사는데도 34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휴, 저희 집 보다가 이 집 보니까 너무 협소하네요. 뭐 좋댄다? 동서, 말 조심해야지. 술 그만 마시고.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그리고 이래 보여도 방도 3개고 거실도 넓게 잘 빠져서 우리 사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지나치긴요. 전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좋단다 하고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형님, 그건 정신 승리예요. 똑같이 방이 3개여도 크기가 다른데. 얘, 보이야, 성민아. 이 작은 엄마 말이 맞지? 아휴, 너희들도 이제 많이 컸는데 방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아? 그러게 이런 가난한 부모님 말고 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 그랬니? 처음엔 좋은 날이니 좋게 타이르려 했건만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까지 들먹이니 도저히 가만 못 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보다 한 발 앞서 동서의 콧대를 콱 눌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랑 제 동생이 왜 작은 엄마 아래서 태어나고 싶어 해요? 전 저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데요. 우리 방 하나도 안 불편하고 못된 작은 엄마랑 사느니 평생 이 집, 아니 단칸방에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못됐다고?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평소에도 제게 무례하게 굴던 동설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니 앞에서 무례하게 굴진 않았었는데 그날은 딸도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딸은 황당해하던 동서에게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작은 엄마가 하는 말 녹음해서 인터넷에라도 올려보세요. 바로 신상까지 털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될걸요? 작은 엄마 못된 거 작은 엄마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작은 엄마 우리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고 있잖아요. 애들 사이에서 작은 엄마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당시 딸은 동선의 가게 앞에 있던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서가 싫다며 그 분식집에 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기도 했고 동서가 먼저 저희 딸에게 아는 척을 해서 서로 가족이라는 게 딸의 친구들에게 알려졌었어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동서의 눈에 눈물까지 고이게 했죠. 꿀꿀이 아줌마예요. 작은 엄마 키는 160도 안 되는데 몸무게는 90kg가 넘잖아요. 애들이 맛도 없는 작은 엄마네 떡볶이랑 순대 남으면 작은 엄마가 다 먹어치우는 게 확실하다고 엄청 비웃어요.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에 작은 엄마네 가게밖에 없어서 애들이 가는 거지 맛있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대체 음식은 어떻게 만들길래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해서 애들이 작은 엄마가 제 작은 엄마인 걸 안 뒤엔 저 얼굴도 못 들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집 넓고 돈만 있으면 뭐해요? 그만해. 그만. 너 작은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도 살 빼고 싶은데 안 빠지는 걸 어쩌라고. 음식도 여기 인수하면서 나도 인수인계 받은 레시피야.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넌 가족이면 날 감싸줘야지. 이렇게 날 똑같이 비난하니? 그러는 작은 엄마야말로 가족이면 저희 엄마를 위로하고 감싸줄 줄 알아야지. 그러긴커녕 볼 때마다 무시하고 조롱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한테 말을 먼저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 아빠도 고개를 못 드시잖아요. 내가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커서 34평이 아니라 40평, 아니 50평짜리 집 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만 무시해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굴 줄 아셔야죠. 조카 앞에서 그렇게 못나게 굴고 싶으세요? 아무리 술을 드셨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딸은 그런 동서에게 끝까지 아픈 상처를 주더군요. 나중에 딸이 말하길 자기도 살 가지곤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애초에 하면 안 되는 말로 제게 상처를 준 건 작은 엄마가 먼저였기에 자신도 나쁜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선 딸의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서를 달래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와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동서를 비난했죠. 보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당신 내가 형수님께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사람이 진짜 왜 그래? 작은 올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가뜩이나 아직도 큰 올케네한테 돈 다 못 갚아서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나 들으라고 더 그런 거지? 진짜 못났다, 어? 작은 애 너, 보자 하니까 정말 도가 지나치는구나. 너 내가 애 못 낳는다고 한번 마음 먹고 조롱해봐? 너도 아픈 구석 건드리는 거 싫잖아. 너 또 한번 이런 식으로 굴면 그땐 내가 똑같이 돌려줄 줄 알아. 안 그래도 애미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미어지는데 네가 우리 죄책감을 더 키워주는구나. 왜 다 나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왜 다들 형님만 예뻐하시는 거냐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 남편까지 동서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차가운 말을 해도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봤던 동선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재수씨, 제 아내 저 때문에 건강도 잃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재수씨가 저희 집사람을 무시해도 제가 너무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서 크게 나서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더는 가만히 못 있겠네요. 저희 집사람 저한테 누구보다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희 집사람 가슴에 계속 상처 주시는 거 저 못 참습니다. 재덕이 너, 네 마누라 가서 똑바로 해. 안 그럼 나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야. 알았어? 미안해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당신 빨리 형수님께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 놀란 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은 잔뜩 주눅이 들어 사과한 뒤 동서도 제게 사과를 시키려고 했죠. 위축됐던 동선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형님. 당신도 똑바로 사과 못해? 알겠어. 아니, 죄송해요, 형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입을 삐죽 내밀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사과하던 동서에게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동서 마음에도 아이 문제나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는 거 알아. 상처는 사람 마음을 뒤틀리게 한다는 것도. 근데 동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 상처도 아프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른인 거야. 우리 딸이 오죽했으면 동서에게 그랬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어른처럼 행동해. 알았어? 또 그러면 나도 그냥 동서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니까. 그 뒤 보냈는지 동서가 계속 훌쩍이자 시동생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동서를 데리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저희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편도 들 줄 알게 됐어? 아주 야물딱지게 컸네. 보이야, 너도 상처 많이 받았지? 어른들이 먼저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저도 딸에게 미안해 조용히 사과를 했습니다. 어린 너까지 나서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하던 제게 옆에서 듣던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나랑 오빠 때문이야. 미안해 올케. 내가 최대한 빨리 올케 돈 갚을게. 아유,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천천히요. 천천히 갚으세요. 아휴, 네 시숙은 진짜.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미안하다 애미야. 그런 신우에 이어 시부모님은 시숙에 대해 제게 또다시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간 뒤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요. 그 뒤 동선 더는 제게 까불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전 동서를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런 저보다 동선 제 딸의 눈치를 더욱 보게 됐죠. 뭐요? 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려고요? 나 아무 말 안 했어, 얘. 아휴, 애가 왜 이렇게 귀가 세? 그런 딸의 행동에 자극을 받았는지 요즘엔 저희 아들도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엄마, 누나 말고 저도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던지요. 딸도 아들도 언제 이렇게 기특하고 의젓하게 커졌나 싶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 시숙은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외면받은 시숙은 위장 이혼했던 형님과 다시 재결합을 했던 모양인데 결국은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형님은 빈털터리가 된 시숙을 이번엔 진짜로 버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시숙은 차마 자신의 형제들에겐 연락하지 못하고 시부모님을 찾아가 집을 구할 돈이라도 빌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해요. 기가 막혀서 그냥 냉수 마찰을 시켜주고 쫓아냈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내가 아주 그놈 때문에 재석이랑 에미니가 흘린 피눈물만 생각하면 아직도 억장이 무너져. 하지만 결국 시숙은 시부모님께 냉수만 한 바가지 얻어맞고 쫓겨났다네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의 한심한 결말이었죠. 그동안 제가 너무 부족해 애들 엄마를 많이 고생시켰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착한 저희 집사람 너무 고생시켜서 집사람에게도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젠 저 절대 집사람 눈에 눈물 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보, 이젠 나 절대로 당신 힘들게 안 만들게.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가장이 될게. 그동안 이런 못난 날 버리지 않고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워. 한편 집들이 사건 이후 남편은 이제 우리 가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겠다고 저에게뿐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제가 쓰러졌던 일을 계기로 이 사람도 마음이 달라지긴 했겠지 싶더라고요. 마음이 여린 만큼 고마움도 미안함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니 이젠 정말 절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렇게 가끔은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겐 따뜻하고 다정한 아빠이며 제 생명의 은인이자 친정 식구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이인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살다 보면 행복하고 한이에 찬 순간보다 눈물 짓고 분노하고 근심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꼭 달갑지 않은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 모든 우여곡절과 갈등, 원망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인생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새겨져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시간들을 함께 의지하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고단한 시간 끝에 한 번씩 찾아와주는 행복의 순간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족이 함께라면 그래도 인생은 꽤 인내하면서 살아볼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철이 들지 않아 종종 속을 썩이긴 하지만 착한 저희 아들과 갈수록 의젓하고 듬직해지는 저희 딸, 마지막으로 때론 원망스럽고 답답한 순간이 있었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지켜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 남편과 같은 소중한 가족이 함께라면 말이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결코 순탄치 않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소중한 가족 혹은 소중한 친구와 함께 때론 힘겨울지언정 결국은 가치 있고 찬란한 순간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